복실아, 왜 그래? 미자가 복실이에게 다가갔지만 복실이는 더욱 격렬하게 짖으며 봉분 주위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복실이 좀 말려보세요. 은숙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이미 앞발로 봉분의 흙을 파헤치고 있었어요. 복실아, 안 돼. 미자가 큰 소리로 외쳤지만 복실이는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땅 속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묻혀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이상해. 복실이가 왜 저러는 거야? 현숙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경북 영천의 작은 시골 마을, 가을 햇살이 황금빛으로 물든 오후입니다. 정미자는 마당에서 복실이와 함께 고구마를 캐고 있었습니다. 올해 63이 된 미자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10년째. 이제는 백구 복실이가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었죠. 복실아, 이것 좀 봐라. 올해 고구마가 참 잘 됐네. 미자가 흙을 털어내며 말하자 복실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실이는 벌써 8살이 된 진돗개 잡종으로 미자가 시장에서 구해다 기른 지 벌써 7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새끼였던 복실이가 이제는 미자보다도 더 듬직한 집지킴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엄마 기일이구나. 미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기일만 되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특히 올해는 오랜만에 자식들이 모두 내려온다고 해서 더욱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큰아들 동민이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큰딸 현숙이는 대구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었어요. 막내 아들 정수는 부산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죠. 평소에는 명절에도 각자 바쁘다며 잘 내려오지 않던 자식들이 이번에는 모두 온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형제들이 모이니까 좋긴 하겠지만 미자는 속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식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었거든요. 특히 큰아들 며느리 은숙과 큰딸 현숙 사이에는 어머니 유산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시골집과 논밭 몇 마지기를 남겨두셨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미자가 집을 지키며 살고 있지만 공식적인 상속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거든요. 은숙은 기회가 될 때마다 어머니 재산을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며 말을 꺼내곤 했습니다. 오후 4시쯤 첫 번째로 큰아들 동민이네가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새벽에 출발했다는 동민이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며느리 은숙과 손자 준호, 손녀 수진이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숙이 인사를 건넸지만 어딘지 건조한 느낌이 들었어요. 미자는 애써 웃으며 손자 손녀들을 반겼습니다. 준호야, 수진아, 많이 컸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그런데 복실이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오면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맞이하던 복실이가 오늘은 왠지 모르게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은숙에게는 거의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1시간 후에는 큰딸 현숙이가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사위 종철과 함께 온 현숙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은숙과 서먹서먹한 인사를 나누었어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네. 두 사람의 대화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미자는 이런 분위기를 느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녁 무렵에는 막내 정수도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아내 영미와 함께 온 정수는 형들과는 달리 비교적 밝은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죠? 복실이도 건강하고요. 정수가 복실이를 쓰다듬자 복실이는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실이는 계속해서
집 뒤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복실이가 왜 저러지? 현숙이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실이는 평소와 다르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미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상차림이 식탁을 가득 채웠어요. 고등어구이, 나물들, 그리고 된장찌개가 구수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내일 성묘는 몇 시에 갈까요? 동민이가 물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가자. 날씨도 좋을 것 같고,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도 복실이는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평소에는 밥 냄새에 관심을 보이던 복실이가 오늘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집 뒤편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복실이가 아픈 건 아닐까요? 영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다. 며칠 전부터 저러고 있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미자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복실이의 행동이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자식들은 각자 옛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재산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다시 어색해졌어요. 어머니, 할머니 재산 정리는 언제 하실 거예요? 은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뭐 급한 일이라고. 현숙이가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급하지 않더라도 정리는 해야죠. 법적으로도 그렇고. 은숙의 말에 현숙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자는 이런 분위기가 싫어서 얼른 화제를 돌렸어요. 내일 성묘 다녀와서 이야기하자. 오늘은 모처럼 모였으니까 좋은 이야기나 하자. 그날 밤 미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모인 것은 반가웠지만 복실이의 이상한 행동과 자식들 사이의 미묘한 갈등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복실이는 밤새도록 뒷마당에서 낑낑거리며 어딘가를 파헤치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미자는 창문 너머로 복실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 성묘를 다녀오면 복실이도 좀 진정되겠지. 미자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의 행동이 앞으로 일어날 일의 전조라는 것을 미자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가을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미자는 새벽 6시부터 일어나 성묘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나물들과 과일, 그리고 정성스럽게 지은 밥을 준비했습니다. 복실아, 오늘은 할머니 뵈러 가는 날이야. 미자가 복실이에게 말을 걸었지만 복실이는 여전히 뒷마당만 바라보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한 듯 눈가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가족들이 모두 일어나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식사 시간이었어요. 성묘를 앞두고 모두들 숙연한 마음이었거든요. 어머니, 복실이도 함께 갈까요? 정수가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성묘할 때 복실이도 함께 데려가곤 했어요. 그래야지. 복실이도 할머니 보고 싶을 거야.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실이는 차에 타려고 하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나들이를 좋아하던 복실이가 오늘은 완강히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복실이가 왜 이러지? 동민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결국 복실이를 억지로 차에 태워 출발했어요. 어머니 묘소는 마을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야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소나무와 참나무가 우거진 조용한 곳이었어요. 어머니는 생전에 시끄러운 곳보다는 조용한 산자락에 묻어달라고 하셨거든요. 묘소에 도착하자 복실이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복실이는 어머니 봉분 주위를 빙빙 돌며 낑낑거리기 시작했어요. 복실아, 얌전히 해.
미자가 복실이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복실이는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계속했어요. 가족들은 어머니 묘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차례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동민이가 대표로 절을 올리고 이어서 현숙이와 정수도 순서대로 절을 했어요. 며느리들과 손자 손녀들도 정중하게 예를 갖춰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에 모두 모였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미자가 묘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복실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어요. 와랄랄, 와랄랄. 복실이의 짖는 소리가 조용한 산자락에 메아리 쳤습니다. 가족들은 놀라서 복실이를 바라봤어요. 복실아, 왜 그래? 미자가 복실이에게 다가갔지만 복실이는 더욱 격렬하게 짖으며 봉분 주위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복실이 좀 말려보세요. 은숙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이미 앞발로 봉분의 흙을 파헤치고 있었어요. 복실아, 안 돼. 미자가 큰 소리로 외쳤지만 복실이는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땅 속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묻혀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이상해. 복실이가 왜 저러는 거야? 현숙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복실이를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복실이의 파헤치는 힘이 너무 강했거든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미자가 당황해하는 사이 복실이는 계속해서 땅을 팠습니다. 봉분의 흙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묘소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실이가 파헤친 흙 속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게 뭐지? 동민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돌이 아니었어요. 비석이야. 또 다른 비석이 있어. 정수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정말로 어머니 묘 아래에는 또 다른 작은 비석이 묻혀 있었던 거였어요. 가족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그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복실이는 비석 주변의 흙을 더 파헤쳐서 비석의 전체 모습을 드러냈어요. 비석에는 분명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아진 1962년 1989년. 비석을 본 순간 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정아진이 누구예요? 현숙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동민이가 재빨리 미자를 부축했습니다. 미자의 얼굴은 이미 핏기를 잃고 있었어요. 하진이가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렸어요. 어머니. 가족들이 모두 놀라서 미자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은숙이 미자의 맥박을 확인하고 동민이는 휴대폰으로 119를 눌렀어요. 빨리 병원으로 모셔야 해요. 종철이 차를 가져오는 사이 가족들은 정신을 잃은 미자를 돌봤습니다. 복실이는 여전히 비석 옆에 앉아서 낑낑거리고 있었어요. 정아진이 누구지?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정수가 혼란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두들 처음 듣는 이름이었거든요. 1962년생이면 어머니보다 어린 사람이네. 은숙이 비석의 생년월일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죽었다는 거네. 그럼 27살에. 현숙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종철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가족들은 서둘러 미자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미자가 깨어난 것은 1시간 후였습니다. 의사는 과도한 충격으로 인한 실신이라고 진단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동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눈을 뜨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하진이는 어디 있어? 미자가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한 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어머니, 정하진이 누구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인가요? 현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몰라. 나도 몰라. 하지만 미자의 표정에서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가족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날 오후 가족들은 다시 묘소로 돌아갔습니다. 복실이는 여전히 그 비석 옆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비석은 여전히 선명하게 정하진이라는 이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범한 성묘가 이렇게 큰 충격으로 바뀔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복실이만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조용히 비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모두들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미자는 소파에 기대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충격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말씀해 주세요. 정하진이 누구인지. 동민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미자에게 집중되었어요. 정말 모르겠어. 나도 처음 보는 이름이야. 미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비석을 보고 그렇게 놀랄 리가 있겠어요? 현숙이가 다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하진이라고 부르셨잖아요. 분명히 아시는 분이죠? 미자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손을 떨며 물컵을 들어 물을 마시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야. 가족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9살 때였어. 어머니가 갑자기 어떤 남자아이를 데려오셨어. 나보다 6살 어린 아이였지. 그게 하진이었다는 거예요? 정수가 물었습니다. 응, 하진이라고 불렀어.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키우게 될 거라고 하셨지. 미자의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초반 한국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의 일이었어요. 어머니가 어디서 데려오신 아이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 다만 우리가 잘 보살펴야 한다고만 하셨지. 그럼 이복 남동생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은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어. 어머니가 낳은 아이는 아니었으니까. 미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누구 아이였는데요? 모르겠어.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지 않았거든. 다만 미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다만 뭐예요, 어머니? 현숙이가 다그쳤습니다. 하진이는 참 착한 아이였어. 말도 잘 듣고 나를 누나라고 부르며 잘 따랐지. 미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가슴이 아파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아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동민이가 의아해했습니다. 하진이는 사라졌거든. 사라졌다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15살 되던 해 여름이었어. 장마가 몹시 심하던 해였지. 미자가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었어. 하진이는 평소처럼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미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갑자기 어떤 남자가 찾아왔어. 우산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며 우리 집 앞에 서 있더라고.
누구였는데요? 모르겠어. 어머니와 그 남자가 한참 이야기를 나누더니 어머니가 하진이를 불러서 함께 나가라고 하셨어. 가족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진이는 울면서 가기 싫다고 했지. 나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어. 하지만 어머니는 가야 한다고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진이는 그 남자와 함께 사라졌어. 그게 마지막이었지. 미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하진이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서 지금까지. 그 순간 은숙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할머니 묘 아래에 그 아이 비석이 있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 미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하진이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거든. 현숙이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유산 문제 때문에 거짓말하시는 건 아니죠? 뭔 소리야? 미자가 발끈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하지만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비석이 나타나고 어머니는 그 이름을 알고 계시고 은숙도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 남기셨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숨기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미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은숙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정말로 그런 아이가 있었다면 어디선가 기록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기록을 찾으라는 거야? 그때는 전쟁 직후였어. 제대로 된 기록이 어디 있겠어? 가족들 사이에 험악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특히 현숙이와 은숙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언니,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현숙이가 은숙에게 말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비석, 그리고 이름까지. 뭔가 석연치 않잖아요. 그때 복실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가족들의 다툼을 말리려는 듯이 말이에요. 복실이마저 이상해. 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복실이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미자는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자자. 너무 피곤해. 어머니,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은숙이 붙잡으려 했지만 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지금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 미자가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야. 동민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복실이는 또다시 밤새 지저댔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하려는 듯이 말이에요. 사흘이 지난 오후 마을 이장 박덕순이 미자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70이 넘은 박 이장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터줏대감이었어요. 미자의 어머니와도 절친한 사이였죠. 미자야, 잠깐 나와보렴. 박 이장이 대문 앞에서 미자를 불렀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미자가 나오자 박 이장은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맡긴 게 있어. 그때는 언제 줘야 할지 몰라서 그냥 보관하고 있었는데. 박 이장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들어보니 이제 줄 때가 된 것 같구나.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미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언제 이걸 맡기셨어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이었지. 그때 너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잖아. 나를 불러서 이 봉투를 건네주시면서 나중에 때가 되면 미자에게 주라고 하셨어. 박 이장의 말에 미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때가 되면이라니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건 나도 모르지. 다만 너희 어머니가 하진이 일로 소동이 벌어지면 그때 주라고 하셨어. 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하진이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는 것이었거든요. 정말 하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분명히 하진이라고 하셨어.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만 하시더라고. 박 이장이 떠난 후 미자는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식들은 아직 모르는 사이에 혼자서 먼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선 어머니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한 장 있었고 등기부등본 2장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부터 펼쳐본 미자는 첫 줄을 읽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하진이 일로 소동이 벌어졌을 거다. 엄마가 평생 숨겨온 이야기를 이제야 말해줄 수 있게 되었구나.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하진이는 너의 진짜 남동생이다. 다른 집 아이가 아니라 너와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였어. 하지만 엄마는 그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단다. 미자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진이가 진짜 남동생이었다니요. 너의 아버지는 전쟁 중에 다른 여자와 하진이를 낳았다. 그 여자가 병으로 죽으면서 하진이를 우리에게 맡겼어. 엄마는 화가 났지만 죄 없는 아이를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겠니?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하진이가 9살 되던 해 그 아이의 외할아버지가 나타났어. 자신이 키우겠다며 하진이를 데려갔지. 엄마는 보내주고 싶지 않았지만 혈육이니 어쩔 수 없었단다. 그런데 미자가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진이는 그 할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가던 중에 교통사고로 죽었어. 1989년이었지. 27의 젊은 나이에 말이야. 편지 아래쪽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하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펐어. 그래서 하진이를 우리 가족 묘에 함께 묻어주었단다. 비록 일찍 떠났지만 우리 가족이니까. 그리고 하진이 명의로 된 재산이 조금 있어. 하진이 외할아버지가 죽으면서 남겨준 것들이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미자는 급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하진이 명의로 된 땅과 건물이 서울에 있었어요.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하진이는 사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모든 게 복잡해졌거든.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직 행방불명 상태로 남아있을 거야. 미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자야, 언젠가 이 일이 밝혀지면 가족들이 혼란스러워할 거야.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는 법이란다. 하진이가 우리 가족이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렴. 미자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어린 시절의 하진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미자도 기억나는 사진이었습니다. 하진아, 정말 우리 동생이었구나. 미자가 사진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밖에서 복실이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이장님이 왔다 가셨다던데? 현숙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자는 재빨리 편지와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었어요. 들어와. 미자가 문을 열어주자 자식들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미자의 빨간 눈을 본 동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우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너희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어. 미자가 편지와 서류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장님이 할머니가 맡겨둔 걸 가져다 주셨어. 자식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진이는 너희들의 삼촌이었어. 은숙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삼촌이라니, 그럼 할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 그리고 이미 죽었어. 1989년에. 미자가 편지 내용을 설명하자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현숙이가 따졌습니다. 할머니가 그러라고 하셨어. 너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야. 그런데 은숙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신고도 안 됐다면서요? 그건 미자가 말을 망설이는 순간 밖에서 복실이가 또다시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의 짖는 소리에 이끌려 가족들이 모두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실이는 다시 뒷마당 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더 찾아야 할 것이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복실아, 또 뭘 찾는 거야? 미자가 복실이를 따라가며 물었습니다. 복실이는 어머니 묘에서 찾은 비석 근처가 아닌 집 뒤편 감나무 아래로 향했어요. 저기서 뭘 하는 거지? 정수가 의아해하며 따라갔습니다. 복실이는 감나무 밑 땅을 또다시 파헤치기 시작했거든요. 이상해. 복실이가 왜 자꾸 이러는 걸까? 동민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족들도 복실이를 말리지 않았어요. 앞서 묘에서 비석을 찾아낸 것처럼 이번에도 뭔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실이가 한참 파헤치자 또다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양철 상자였어요. 또 뭔가 나왔네. 현숙이가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상자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아직 견고했어요. 이게 뭘까? 미자가 상자를 열어보자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가족사진 몇 장과 어린아이용 병원 팔찌,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본 순간 미자는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하진이와 함께 있는 낯선 할아버지가 찍혀 있었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하진이 외할아버지인가 봐. 미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하진이와 할아버지 1989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병원 팔찌에는 환자명 정하진, 생년월일 1962.03, 15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이름은 서울대학교 병원이었어요. 서울대병원이네. 그럼 서울에서 치료받았다는 얘기인가? 동민이가 팔찌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편지는 하진이의 외할아버지가 쓴 것으로 보였습니다. 글씨가 떨리는 것으로 보아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쓴 것 같았어요. 하진아, 할아버지가 먼저 가게 되었구나. 할아버지 곁에 와서 함께 지내자꾸나. 할아버지가 너를 데리러 가겠다. 편지의 내용은 짧았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날짜는 1989년 6월로 되어 있었어요. 그럼 이 편지가 온 후에 할아버지가 하진이를 데리러 왔다는 얘기네. 미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에서 읽은 내용과 일치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진을 보던 현숙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현숙이가 들고 있는 사진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하진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건 언제 찍은 사진이지? 미자가 사진을 받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1989년 7월 마지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이라니. 설마
정수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상자 맨 아래에서 또 다른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하진이가 직접 쓴 편지였어요. 누나에게. 만약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편지를 읽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서울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백혈병이라고 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해요. 가족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누나, 저는 어머니와 누나를 원망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데려가자고 했을 때도 누나 곁에 있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걸 알았거든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누나에게 부탁이 있어요. 제가 죽으면 어머니 곁에 묻어주세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이 제가 가장 행복했던 곳이에요.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재산이 있어요. 서울에 땅과 건물이 몇 개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누나와 가족들이 가지세요. 저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쯤 미자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만나면 그때는 영원히 함께 있어요. 사랑하는 누나에게 하진이가.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진이의 마지막 소원이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은숙이 갑자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 모든 게 너무 자기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야? 미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복실이가 딱 필요한 때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편지들도 너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은숙의 말에 현숙이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요. 뭔가 이상해요. 혹시 어머니가 유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미자가 화를 냈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병원 기록이라도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은숙이 따졌습니다. 그리고 사망 신고도 안 됐다면서요? 그럼 법적으로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요? 현숙이도 맞장구 쳤습니다. 저도 이상해요. 너무 완벽하게 짜여진 이야기 같아요. 그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상당한 규모의 서울 부동산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욱 그랬어요. 어머니, 혹시 할머니와 함께 이 모든 걸 꾸민 건 아니에요? 은숙의 말에 미자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는구나. 미자가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습니다. 믿기 싫으면 말아. 나는 진실을 말했어. 그날 밤 가족들 사이에는 깊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미자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자식들은 거실에서 계속 의논을 벌였어요. 정말 이상한 일들이야. 동민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실이만이 여전히 뒷마당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이 더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복실이가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집 앞 대문 쪽을 향해 계속 지저댔어요. 꼬리를 흔들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복실아, 왜 그래? 미자가 복실이에게 다가갔지만 복실이는 대문 쪽만 바라보며 낑낑거렸어요. 마치 누군가 오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정말로 대문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한참 동안 집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정미자 할머니 댁 맞나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미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본 순간
미자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딘지 낯익은 얼굴이었거든요. 누구세요? 저는 정하진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말에 미자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하진이라니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요. 하진이라고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이 집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어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복실이가 갑자기 달려가서 그 남자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어요.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복실이가 왜 저래? 미자가 의아해하는 사이 집안에서 자식들이 소동을 듣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동민이가 나오자마자 낯선 남자를 보고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누구세요, 이분이? 저는 정하진입니다. 어렸을 때 이 집에서 하진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은숙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진이라고요? 그럼 어제 우리가 이야기한 그 사람? 그런 것 같은데요.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현숙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긴 이야기입니다. 하진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이때 마을 어르신 몇 분이 지나가다가 하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저 사람 누구야? 영락없이 예전에 미잔에서 키우던 하진이 얼굴인데? 맞아. 코랑 입이 똑같아. 어르신들의 말에 가족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시는 분이에요? 동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 하진이는 서울 가서 죽었다고 했는데. 이상하네. 어르신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진은 조용히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제가 들어가서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누나라고요? 은숙이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누나라니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이요? 하진이 당황했습니다. 당연하죠. 죽었다고 알려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어떻게 믿어요? 현숙이도 맞장구 쳤습니다. 더구나 상당한 재산까지 관련되어 있다면서요? 하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 산소에 인사드리고 싶어서. 어머니 산소? 미자가 놀랐습니다. 네.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걸 어머니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하진의 말에 가족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았어요? 정수가 물었습니다. 그건 할아버지 때문이었어요. 하진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당분간 이 집에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미자, 누나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요. 그럼 왜 지금 오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0년이 넘었어요. 이제는 어머니께 인사라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진의 설명을 들으며 미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하진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증명할 방법이 있어요? 은숙이 계속 의심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가 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마당 감나무에서 감을 따서 같이 먹었고요. 미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또 누나가 밤마다 저에게 책을 읽어주셨어요. 특히 흥부놀부 이야기를 좋아하셨죠. 하진의 말에 미자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던 날 비가 억수로 내렸어요. 누나가 울면서 저를 붙잡으려 했는데 정말 하진이구나. 미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여전히 의심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은 누구한테서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믿으실 건가요? 하진이 물었습니다. DNA 검사를 받으세요.
은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도 보여주시고요. 하진이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자 정말로 정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도 1962년 3월 15일로 맞았어요. 주소는 서울이네요. 동민이가 신분증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네,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무슨 일 하세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진의 대답에 은숙이 또다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회사요? 그럼 돈도 많이 있으시겠네요. 그런데 왜 갑자기 유산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저는 유산에 관심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진이 조금 화난 듯이 말했습니다. 그냥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의심받을 줄은 몰랐네요. 하진이 돌아서려는 순간 은숙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깐만요. 경찰서에 신고하겠어요. 경찰서에요? 하진이 놀랐습니다. 네, 묘훼손 혐의로요. 분명히 당신이 먼저 와서 무덤을 파헤쳐 놓은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복실이가 비석을 찾았던 거 아니에요? 당신이 미리 심어 놓았던 거죠. 은숙의 억지 주장에 가족들도 당황했습니다. 언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현숙이 말했지만 은숙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어요. 안 돼. 미자가 은숙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우리 하진이에요. 제가 확신해요. 어머니는 속는 거예요. 은숙이 미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사기극이에요. 그때 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받겠습니다. 뭐라고요? DNA 검사를 받아서 정말 가족인지 확인하겠어요. 그럼 의심이 풀리겠죠? 하진의 제안에 은숙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도망갈 일도 없고 숨길 것도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하진은 정말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묘훼손 혐의였지만 하진은 모든 질문에 당당하게 답했어요. 그리고 DNA 검사 신청도 함께 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예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 사이에는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과연 하진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리고 DNA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6챕터가 완성되었습니다. 7챕터를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일주일이 지난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미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은숙과 현숙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경찰서에는 하진도 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임시로 마을 여관에 머물며 결과를 기다렸던 것이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들고 나와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정하진 씨와 정미자 씨는 99.9% 확률로 남매가 맞습니다. 검사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가족들은 모두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미자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동민이와 정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의 얼굴은 오히려 더 굳어졌어요. 그럼 정말 우리 삼촌이었다는 말이네요. 정수가 하진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카들아. 하진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삼촌,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니, 처음 뵙는 거네요. 동민이도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DNA가 맞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진이 물었습니다. 상속 문제 말이에요. 당신이 법적으로 살아있다면 할머니 유산에 대한 권리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은숙의 말에 현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법적으로는 당신도 상속권자잖아요. 하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그냥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가족들 얼굴 한번 보려고 온 거예요. 하진의 말에 은숙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서울에 있는 부동산만 해도 상당한 가치일 텐데요. 그건 할아버지가 제게 주신 거예요. 이미 제 것이고요. 하지만 할머니 재산도 있잖아요. 은숙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때 미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하진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왜 자꾸 그래? 어머니는 너무 순진하세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그렇게 믿으시면 어떡해요? 은숙의 말에 미자가 화를 냈습니다. 하진이는 내 친동생이야. DNA 검사로도 증명됐잖아. DNA가 맞다고 해서 좋은 사람인 건 아니에요. 은숙이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이때 하진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정리하죠. 법적으로요? 네. 상속 포기 각서를 쓰겠습니다. 하진의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정말이에요? 현숙이 의아해했습니다. 네.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거든요. 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하진은 정말로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법무사까지 불러서 정식으로 진행했어요. 이제 됐나요? 하진이 은숙에게 물었습니다. 은숙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정말로 재산을 포기한다니 예상과 달랐거든요. 그럼 이제 어머니 산소에 가서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하진이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늦게 가족들은 모두 어머니 산소로 향했습니다. 복실이도 함께였어요. 복실이는 하진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산소에 도착하자 하진은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늦게나마 인사드리러 왔어요. 저 하진이에요. 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가족묘에 함께 묻어주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하진이 자신의 비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묻혀 있지 않지만 마음은 늘 이곳에 있었어요. 미자도 어머니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하진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이제 마음 놓으세요. 그때 은숙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하진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가족이고 재산도 포기했다면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은숙의 질문에 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할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약속?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미자, 누나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연락하지 않고 살았죠. 그럼 왜 지금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환갑이 가까워지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하진의 설명에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은 뭐예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요. 몸이 안 좋다고요? 네. 예전에 알았던 병이 재발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하진의 말에 가족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미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진아, 누나 괜찮아요. 저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요. 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만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순간 은숙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니었네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의심했네요.
은숙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현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삼촌, 저희가 너무 차갑게 대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난 제가 이상하죠. 이제부터라도 가족으로 지내요. 정수가 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진이 감사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가족들은 산소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진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자신의 비석에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 이제 가요. 오래 기다리셨죠? 복실이는 하진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아쉬워했습니다. 복실아, 고마워. 내가 모든 걸 알려줬구나. 하진이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하진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부터 서로 살아온 이야기까지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나마 되찾으려 했어요. 누나, 행복하게 사세요. 하진아, 너도 건강해져. 남매는 서로를 꼭 안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진실이 모두 밝혀진 후 가족들 사이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의심과 갈등 대신 이해와 화해가 자리를 잡았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져 산과 들이 온통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미자는 마당에서 복실이와 함께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마음이 가벼웠어요. 하진이와 다시 만날 수 있었고 가족들 사이의 오해도 모두 풀렸거든요. 복실아, 올해 김치는 더 맛있게 담가야겠다. 미자가 배추를 다듬으며 복실이에게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주인 곁에 앉아 있었어요. 하진이 떠난 후로도 복실이는 여전히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진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누나, 안녕하세요. 하진아,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진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았습니다. 가족들과 화해한 후 마음의 짐을 덜어낸 것 같았어요. 누나, 다음 주에 다시 내려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어머니 기일이 다가오잖아요. 올해는 제가 함께 지내고 싶어요. 미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진이 진짜 가족으로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그래, 꼭 와. 다른 아이들한테도 연락해 볼게. 전화를 끊은 후 미자는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동민이와 현숙이, 정수 모두 하진과 함께 기일을 지내는 것에 동의했어요. 은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하진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짐이 조금 더 많았어요. 누나, 선물 가져왔어요. 하진이 큰 상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안에는 서울에서 사온 한과와 과일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런 걸 왜 사왔어? 돈만 들었겠다. 미자가 타박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하진이 작은 상자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복실이를 위한 간식이었어요. 복실아, 삼촌이 선물 가져왔다. 하진이 복실이를 부르자 복실이는 신나게 달려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복실이는 하진을 처음 본 순간부터 알아봤거든요. 저녁 무렵 다른 가족들도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서먹함이나 의심 대신 따뜻함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삼촌, 많이 좋아 보이세요. 준호가 하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준호야. 하진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삼촌, 서울에서 뭐 하세요? 수진이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작은 가게를 해. 별거 아니야. 하진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미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밥상이 푸짐했어요.
하진이 가져온 한과도 식탁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하진이 고등어 조림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나지? 네, 그때도 누나가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진의 말에 미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삼촌,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랑 어떻게 지내셨어요? 현숙이 궁금해했습니다. 누나는 정말 다정했어요. 저를 친동생처럼 돌봐주셨거든요. 하진이 추억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제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랬구나. 동민이가 감탄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세요. 그때 은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삼촌, 예전에 너무 의심해서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난 제가 이상했죠. 하진이 너그럽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상했어요. 복실이가 갑자기 그러고 비석이 나타나고 현숙이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복실이가 모든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정수가 복실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걔들은 신기해. 사람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아. 하진이 복실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함께 어머니 산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정리된 상태였어요. 어머니와 하진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고 봉분도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온 가족이 모였어요. 미자가 산소 앞에서 말했습니다. 하진은 정중하게 절을 올렸어요. 이번에는 진짜 가족의 일원으로서 말입니다. 어머니, 이제 마음 놓으세요. 가족들이 모두 화목해졌어요. 하진의 말에 가족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사를 지낸 후 가족들은 산소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비석을 닦아주었어요.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영미가 말했습니다. 그럼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을 테니까. 종철도 맞장구 쳤어요. 오후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찾아오셨습니다. 하진의 소문을 듣고 구경 온 것이었어요. 어머, 정말 하진이네. 박 이장이 하진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때 그 꼬마가 이렇게 컸구나. 정말 신기해. 다른 어르신들도 감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 있었어? 긴 이야기예요. 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모여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삼촌, 앞으로 자주 오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하진이 손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건강만 하면 더 자주 올 수 있을 텐데. 치료 열심히 받으세요. 동민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그날 밤 미자와 하진은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습니다. 복실이도 함께였어요. 누나, 정말 고마워요. 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족인데. 처음에는 받아들여줄지 걱정했거든요. 바보야. 피는 물보다 진해. 미자가 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해. 노력할게요.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실이도 삼촌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복실이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진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별 인사가 슬프지 않았어요. 곧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삼촌, 또 오세요. 손주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그럼 꼭 올게. 하진이 차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하진이 떠난 후 미자는 복실이와 함께 마당에 앉았습니다. 복실아, 고마워. 내 덕분에 하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 복실이는 미자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편안해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구나. 미자가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하진은 한 달에 한 번씩 마을을 찾았습니다.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가족들과의 만남이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복실이는 여전히 하진이 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아채고 반겼어요. 마치 가족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묘 아래에서 발견된 또 다른 이름표는 단순한 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게 해준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미자는 매일 저녁 복실이와 함께 산책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오래 묻어두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복실이가 파헤친 것은 땅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이었습니다. 의심과 갈등으로 가려져 있던 사랑을 다시 꺼내어 준 것이었어요. 해가 지고 별이 뜨는 고요한 밤, 미자는 복실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미자와 복실이의 내일을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